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부 최씨. 홍주 땅에 최씨가 살았습니다. 그 용모가 매우 빼어났지만 18배 남편을 잃고는 병들고 눈먼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씨는 죽기를 맹세하고 개 갈을 거부하며 물깃고 절구질해 그 품삯으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간혹 출타하게 되면 음식을 좌우에 늘어놓고 아무 음식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시아버지가 손으로 더듬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최 씨의 부모는 딸이 일찍 과부가 되어 자식도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을 돌려 개갈을 시키려고 사람을 보내 어머니 병이 위중하다 고 속여 불러냈습니다. 최 씨는 밥을 지어 시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이웃 사람에게 정성스레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가서 어머니를 배웠는데 아무 탈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심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20살도 안 되었는데 과부로 수절하면서 의지할 데도 없이 청춘을 허송하니 내 인생이 가련하다 생각했다. 좋은 신랑감을 널리 구해 한 사람을 얻어놓았다. 내일 혼인을 올릴 것이니 싫다고 하지 말거라. 최 씨가 짐짓 그대로 따르겠다 말하니 부모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씨는 몰래 몸을 빼내 집을 나와 시댁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2길인데 20리쯤 가자 두 발이 부르터 한 발자국도 더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고갯마루에 이르니 큰 호랑이가 길을 막고 웅크리고 있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영물이니 제발 내 말을 들어보렴. 그러면서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랐지만 죽을 곳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라면 당장 나를 물려무나. 그러고는 곧바로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니 호랑이가 물러섰습니다. 여러 번 그러다가 홀련 호랑이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연약한 몸으로 깊은 밤 혼자 길을 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태워주려는 거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최 씨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호랑이가 나는 듯 달리니 어느새 시댁 문 밖이었습니다. 최 씨가 내려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배가 고프겠구나. 우리 집 개 한 마리 먹으렴. 집으로 들어가 개를 끌어와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개를 잡아물고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웃 사람이 전하기를 큰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졌는데 어금니를 갈고 으르렁대니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 그것이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노라 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도와준 호랑이가 아닐까 해 가서 보았습니다. 털색이 비슷한 듯 했지만 밤에 본 것이라 분명치 않아 정확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밤에 나를 업어 데려다 주었던 그 호랑이니 호랑이가 또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니 마치 애걸하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최 씨는 그간의 이야기를 이웃 사람에게 해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것이 비록 사나운 호랑이이긴 하지만 제게는 인자한 짐승이랍니다. 저를 위해 저것을 놓아주신다면 제가 가난해 가진 건 없지만 호랑이 가죽값은 마을에 꼭 바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효부의 말이니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소. 다만 이 호랑이를 놓아주면 분명 많은 사람을 해칠 텐데 어찌하면 좋겠소.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함정에서 꺼내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모두 멀리 피하십시오. 제가 놓아주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말대로 했습니다. 마침내 최 씨가 호랑이를 놓아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최 씨의 옷을 물고는 참아놓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떠났다 합니다. 천대받은 사위, 상국 기천 홍명하는 판서 김자명과 함께 동양 위의 사위였습니다.
김공은 일찍 과거에 급제해 명성과 덕망이 드높았지만 홍공은 40살인데도 궁핍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홍공이 가난해 동양이 댁에서 처가살이하고 있었으니 장모인 옹주 이하 집안 사람들이 다 그를 천대했습니다. 처남인 신면 역시 일찍 급제했는데 사람됨이 교만해 홍공에게 더욱 심하게 굴었으니 그를 마치 종처럼 보았습니다. 하루는 홍공이 밥상을 마주했는데 꽁다리 반찬이 보였습니다. 신면이 개에게 그걸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밥상에 꽁다리가 웬 말이냐. 홍공은 다만 웃음을 지을 뿐 조금도 노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양이 많은 홍공이 느끼는 하겠지만 크게 현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들을 꾸짖고 홍공에게 마음을 더 주었습니다. 김자명이 문영 대제학을 할 때였습니다. 홍공이 과거문의 한 형식 몇 편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만할까? 김공은 읽어보지도 않고 부채로 그것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표법료 아니면 표법료. 홍공이 웃으며 도로 거두어 갔습니다. 하루는 동양이가 출타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니 행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신면 영감과 김찬판 영감 그리고 다른 재상 몇몇이 풍류를 즐기고 있다 했습니다. 동양이가 물었습니다. 홍생도 자리에 있는가? 홍생은 아랫방에서 주무십니다. 동양이가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하는 짓이 해괴하도다. 그러고는 홍공을 청해 오게 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는가? 홍공이 대답했습니다. 재상의 모임에는 유생이 참가하는 법이 아니죠. 더욱이 저는 불청객입니다. 동양이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럼 나와 한바탕 노는 것이 좋겠네. 그러고는 풍악을 울리게 하고 홍공과 실컷 놀다가 그쳤습니다. 동양이가 병이 들어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홍공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술잔을 건네며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할 말이 있네. 이 술을 마시고 나서 내 마지막 말을 들어주게나. 홍공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학교이신지 모르지만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나서 마시겠습니다. 동양이가 연이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술을 마신 뒤 말하겠네. 홍공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 동양이도 서너 차례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홍공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동양이는 술잔을 땅바닥에 내던져버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망했다. 그러고는 운명했습니다. 동양이는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말을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홍공은 과거에 급제하고 10여 년 사이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숙종조의 신면의 옥사 1651년 김자점의 옥사에 신면이 연루된 일이 일어나니 임금이 홍명하에게 물었습니다. 신면은 어떤 사람이요? 홍명하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면이 평소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 홍공이 유감을 품은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알아준 동양이를 생각해서라도 한마디 말로 신면을 구해 동양이의 지우지감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니 홍공의 일은 정말 탄식할 만합니다. 홍공이 재상이 되고 나서도 김자명은 여전히 문영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경에 올리는 글은 문영이 지어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사륙별 여문으로 지어 먼저 대신들에게 교감을 받고 임금께 보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김공이 자기가 지은 표를 가지고 가서 대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홍공이 부채로 그것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표범여 아니면 표범여인가? 이 또한 속이 좁은 사람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중마고 이익저가 의성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이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갔습니다.
익저는 급히 풍악을 거두고 가명으로 가서 순사를 아련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창전 금이영에 속하는 창고에 돈 5,000냥을 꿔달라고 정해 그 돈으로 보리를 샀습니다. 그때는 풍년이 크게 들어서 보리값이 매우 쌌습니다. 보리는 각 동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고 동임 동리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시켜 지키게 했습니다. 7월 초저녁에 익저가 잠을 자다 갑자기 깼습니다. 관동을 불러 후원의 풀잎 하나를 따오게 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다음 날 아침에 살펴보니 혹독한 서리가 엄청나게 내려 초목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의 가을 영남 들판은 푸른 풀을 볼 수 없는 적지가 되었습니다. 진휼,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을 시행하니 곡식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초여름에 불과 3, 40전 하던 보리 한 말값이 가을에는 300여 전에 이르렀습니다. 익자는 보리로 진유를 했습니다. 또 보리를 팔아서 빌린 남창전을 다 갚았으니 그것이 바람을 살펴 점치는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익자는 이후 이웃 읍의 원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조연명이 순사로 있었습니다. 익저가 일이 있어 가서 그를 배웠는데 수염과 머리털을 정돈하지 못해 망건 밖으로 헝클어진 머리털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익저가 물러나고 조연명은 수행아전을 잡아오게 하여 익저의 용모를 태만하게 관리한 죄를 꾸짖었습니다. 익저가 다시 뵙기를 청하고 들어가서 사죄했습니다. 하관이 연로하고 기력이 쇠하여 수염과 머리털을 정돈하지 못하고 상관 뵙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죄를 알겠습니다. 제 죄를 알겠습니다. 이러고도 어찌 직분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파직시켜 주옵소서. 조연명이 말했습니다. 존장, 자기 아버지와 교유하는 사람께서는 아까 일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예법상의 일에 불과하니 어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익저가 말했습니다. 하관으로서 상관을 섬기는 예법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하루라도 직분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속히 파직시켜 주십시오. 조연명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익저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끝내 허락하시지 않겠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익저가 말했습니다. 사또께서는 기어이 하관으로 하여금 해괴한 거동을 하게 만드시는군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러고는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의 삿갓과 도포를 가져오너라. 익저는 사모관대를 벗고 부신을 풀어 조연명 앞에 놓고서 그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부신을 찾다는 이유로 너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이제 부신을 풀었다. 넌 내 친구의 어린 아들놈이 아니냐? 나와 내 아버지는 중마지우다. 우리는 베개를 함께 베고 누워서 먼저 장가드는 사람이 신부의 이름을 알려주기로 약속했었다. 먼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얻어서 내게 내 어머니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아른거린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다고.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대접하기에 이르렀으니 나는 아버지를 잊은 불초자식이다. 수염과 머리털이 헝클어진 것이 상관과 하관 사이의 예법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내 늙어도 죽지 못해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 내 하관이 되었지만 내가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정말 이처럼 하지는 않았을 게다. 너는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다. 익저는 말을 마치고 조연명을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조연명은 반나절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익저가 머무는 곳으로 가서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존장께서 어찌 이런 거동을 하십니까? 시생, 옷 어른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압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압니다. 제발 사직만은 말아주십시오. 익저가 말했습니다. 하관이 관하에서 상관을 꾸짖고 욕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아전들과 백성들을 대하겠는가. 마침내 익저가 옷을 털고 일어나니
부득이 파지게 개를 올렸습니다. 시인 노재상, 옛날에 노재상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전원으로 물러나 시와 술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집에는 항상 술동 몇 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담근 술이 처음으로 익었습니다. 산 아래 소 우는 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 선비들이 모여 선연에게 제사를 드리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인 제궁이 있었는데 근처에 서생 4명이 그곳에 머물며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갑자기 술을 마시고 취해볼 궁리를 하고 몰래 노재상의 집으로 들어가 술독을 열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술기운이 돌자 호방한 흥이 크게 일어나니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술을 마시는데 시가 없을 수 없지. 4사람이 칠원절구 한 구씩 지어 술독 사이에 써놓고 가는 게 어떨까? 모두 좋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선창했습니다. 진나라 소탈하던 필이부랑이요. 다음 사람이 이었습니다. 천년의 풍류 우리가 이었네. 또 한 사람이 한밤에 훔치러 와도 붙잡아 먹는 사람 없으니 나하니 다음 사람이 마무리했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는 산길 달림이 굽어보내 그들은 시를 다 쓰고 나서 흐느적 천천히 걸어 돌아와 제궁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을 살피는 어린 여종이 술독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 소리 질렀습니다. 밤에 술 도둑이 술독에 있는 술을 다 훔쳐 마셨어요. 술독 사이에 글자를 써두고 도망쳤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요. 노재상이 그 소리를 듣고 직접 가서 보니 글자란 술을 훔치며 남긴 시였습니다. 재상은 제궁에 머물고 있는 유생들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바로 그날 술과 안주를 성대히 준비해 내 유생을 불러서 마셨습니다. 유생들은 밤사이 저지른 일을 짐짓 모르는 채하며 술을 마시고 시를 논했는데 웃고 말하는 모습이 잠옷 태연했습니다. 술이 무르익자 노재상이 호련 옷깃을 바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책 읽는 선비인데 어찌 한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술 훔치는 시를 지었단 말인가. 4사람이 황공해하며 사죄했습니다. 노재상은 시를 지은 사람의 순서를 물어보고는 재미있어하며 온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게나. 옛사람도 이런 풍치가 있었다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도 여기서 일어나는 흥치가 얕지 않다네. 그런데 실한 성정에서 우러나는 법, 내 시험 삼아 자네들 앞날에 있을 빈궁과 영달을 말해보겠네. 진나라 소탈하던 하고 시를 읊은 사람은 필히 병조판서가 될 것이네. 천년의 풍류를 읊은 사람은 관찰사가 될 것이네. 술에 취해 돌아오는 산길을 읊은 사람은 반드시 노부 70살이 되어 벼슬을 그만둔 대부의 지위에 이를 걸세. 그런데 3번째 굴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앞날에 대해 말해달라고 감히 청하니 노재상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될지는 묻지 말게나. 자네의 기상으로 보아 대성의 환란을 면치 못할 듯하니 그대들은 꼭 명심해 두었다가 이 사람을 구해주게나. 그러고는 크게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뒷날 4사람은 모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노재상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3사람은 노재상의 말을 기억했다가 나머지 한 사람을 구해주었다 합니다. 이비장, 장군 이염의 후손 이비장은 힘이 세고 검술이 뛰어났습니다. 그가 전라가명에 부임할 때의 일입니다. 금강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어떤 부인도 함께 탔습니다. 배가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한 중이 강가에 이르러 사공을 불렀습니다. 속히 돌아와 배를 대라. 사공이 배를 돌리려 하자 이비장이 꾸짖으며 막았습니다. 그러자 중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인의 가마를 보고는 발을 걷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데 중이 부인을 함부로 희롱하니 이비장은 한 주먹에 중을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꾹 참았습니다. 이윽고 배에서 내리자 이비장이 중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비록 완악한 중이라도 승과 속이 다르고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감히 부녀자를 희롱하는가.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채찍인 철편으로 온 힘을 다해 때리자 중이 즉사했습니다. 이비장은 시신을 들어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비장은 전라 가명에 이르러 감사를 아련하고 금강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나서 막부에 머물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포정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가 무슨 일인지 물으니 문지기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모르는 중이 찾아와 사또를 아련하고자 해 막았지만 어쩔 수가 없사옵니다. 이윽고 중이 곧장 들어와 마루 위로 오르더니 감사를 배알했습니다. 감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 중이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중이 말했습니다. 소승은 강진 사람입니다. 이비장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그건 왜 묻느냐? 이비장은 소승의 스승을 죽였습니다. 소승이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이비장은 상경했다. 언제 돌아옵니까? 한 달 말미를 얻어갔으니 다음 달 열흘경에 내려올 것 같구나. 그럼 그 무렵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자가 설사 높이 날아 멀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제 복수를 면치는 못할 겁니다. 도망가 숨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이비장에게 전해 주십시오. 중은 즉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감사는 이비장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네 저 중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겠나? 이비장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가난해 고기를 거의 못 먹어본 탓에 기력이 굳세지 못합니다. 만약 하루에 큰 소 한 마리씩 한 달 동안 30마리를 먹는다면 저 중이 어찌 두렵겠습니까? 감사가 말했습니다. 그거라면 천금도 들지 않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감사는 고기를 관장하는 아전에게 분부하여 날마다 이비장에게 소 한 마리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비장은 또 황금빛 비단 소매를 단 자줏빛 비단 전복을 요구했는데 감사가 그 또한 허락했습니다. 이비장은 칼 만드는 사람에게 쌍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쌍검은 100번이나 달렸는데 쇠를 자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열흘째가 되어 이비장이 소 10마리를 먹으니 체구가 아주 비대해졌습니다. 20날째가 되어 소 20마리를 먹으니 다시 수척해졌습니다. 한 달이 되어 소 30마리를 먹으니 살찌지도 않고 수척해지지도 않아 보통 사람과 같아졌습니다. 이비장은 바야흐로 날카로움을 비축하고 용맹함을 길러 중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기약한 날에 중이 다시 와서 감사를 아련하며 말했습니다. 이비장이 왔습니까? 이제 막 돌아왔네. 때마침 옆에 있던 이비장이 중을 꾸짖었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내 놈이 어찌 이리 당돌하단 말이냐. 중이 말했습니다. 많은 말 필요 없다. 오늘 나와 사생결단을 내자. 마침내 중이 뜰로 내려가더니 바람 속에 접어넣어 두었던 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서리처럼 빛나는 긴 칼이었습니다. 이비장 역시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비장은 황금빛 좁은 소매를 단 자주색 전복을 입었고 손에는 100번 단련한 쌍검을 들었으며 송곳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마주해 춤추는 듯하다가 달려들었다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칼빛이 번쩍번쩍하더니 은 항아리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올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 아득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구경꾼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앉아서 승패의 결과를 기다릴 따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선혈이 방울방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어 중의 몸이 선화당 아래로 떨어지고 머리는 포정문 밖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이비장은 무사하다는 걸 알았지만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그림자조차 볼 수 없으니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에야 비로소 이비장이 칼을 짚고 내려왔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이겼는지 물으니 이비장이 감사해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사또님의 은덕을 입어 고기를 먹고 원기를 보충했고 또 황금빛 소매를 단 자주색 옷을 입어 중의 눈을 어지럽혔기에 그 목을 능히 벨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사를 그르쳤을 겁니다. 감사가 말했습니다. 중의 머리가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자네는 왜 이리 늦었는가? 이비장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칼의 기운을 한번 타니 고국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농서성 선영까지 가서 한바탕 통곡하고 왔습니다. 판서와 기생, 판서 박신규가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때 완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관찰사가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공은 지나가는 유생으로 말석을 얻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도내 병사와 수령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기생들은 참석한 여러 손님으로부터 왁자지껄하게 오늘날의 어음 비슷한 것인 첩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원과 큰 고을의 목사들은 서로 앞다투어 쌀과 옷감을 지시에 내려주었습니다. 한 기생만이 유독 수령에게 첩을 청하지 않고 박공 앞으로 와서 청했습니다. 박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의를 입은 가난한 선비로서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다가 성대한 잔치에 참석한 것이다. 내게 줄 물건이 어디 있겠느냐? 기생이 대꾸했습니다. 쇳내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공의 관상을 보니 귀인상이므로 앞날이 찬란히 형통할 것입니다. 부디 넉넉히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세요. 박공이 웃으며 넉넉하게 제급해 주었습니다. 그 뒤 박공이 완산에 판관이 되었는데 그 기생이 와서 첩을 바쳤습니다. 공이 웃으며 낮은 관직에 있어 다 지급할 수가 없구나 하며 그 밥만 주었습니다. 과연 공이 뒷날 관찰사가 되어 나머지를 지급해주며 물었습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될 줄을 알았느냐?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위 높은 벼슬아치들이 가득한 자리에 공께서는 포의로 참석했지만 공의 거동과 법도가 헝걸차게 빼어나 좌중에서 특출했지요. 묻기생이 첩을 청해 수령들이 앞다투어 후하게 제급하는데도 공께서는 초연히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크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검은 호랑이, 인조 임금 때 서울에 무변인 이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채와 골격이 빼어났고 힘도 셌습니다. 그가 일찍이 관동 지방에 일이 있어 양양 방면으로 길을 떠났다가 날이 저물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골짜기 험한 길을 수십 리나 가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 숲을 사이로 등불이 보였습니다. 말을 채찍질해 가보니 바위 고갯마루 사이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지붕에 꽤 넓고 앞이 트인 집이었습니다. 늙은 여인이 문을 열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들어가니 젊은 여인이 안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쯤으로 보였는데 무척 아름다웠고 소복을 정갈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집은 아래 칸과 위 칸으로 되어 있고 가로막이 벽에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생을 아래 칸에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정갈한 밥에 맛있는 반찬, 향기로운 막걸리까지 내주니 접대하는 뜻이 아주 은근한 것 같았습니다. 이생이 몹시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바깥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젊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침 출타하셨는데 곧 돌아오실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과연 한 장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8척이나 되는 장신에 몸도 매우 건장했습니다. 목소리는 오랫소리같이 우렁찼습니다. 그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리 깊은 밤에 누가 여자들만 있는 집에 와서 묵는단 말인가? 해괴망측하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깜짝 놀란 이생이 나가서 변명했습니다. 나그네가 멀리 와서
깊은 밤에 길을 잃고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이런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책망하시는군요. 그러자 장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그는 마당에다 관솔부를 훤히 밝히고 사냥해 온 짐승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슴과 노루, 산돼지 등 속이 언덕만큼 쌓였습니다. 이생은 더욱 두려워졌지만 이생을 본 주인은 몹시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사슴고기를 잘라 솥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장부는 등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이생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맛있는 술이 술동이에 가득했고 큼직한 고기 덩어리가 쟁반에 쌓여 있었습니다. 큰 술잔을 연거푸 들어 이생에게 권하니 그 뜻이 매우 그윽했습니다. 술이 샜던 이생은 주인이 협객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허리띠를 풀고 마음을 열어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마음이 편안해지자 서로 이야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홀연 주인이 이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골이 범상치 않으니 용맹함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원통해 꼭 죽여야 할 원수가 있지요. 그러나 의기 있고 용감하며 생사를 함께할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일은 도모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말해보시죠. 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어찌 차마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동네에서 살며 부자로 통했지요. 10년 전 갑자기 악독한 호랑이 한 마리가 근처 깊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10여리쯤 되는 곳이지요. 호랑이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고 흩어져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조부모와 부모, 형제 3대도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기에 저도 마땅히 당장 떠나야 할 형편이었지만 창졸간이라 피해 갈 곳을 찾지 못했지요. 열흘 사이에 연이어 화를 당하고 오직 내 한 몸만 남았으니 무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조금은 힘을 쓰기에 이놈의 호랑이를 반드시 죽이고 나서야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 짐승과 거듭 겨룬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그 짐승의 힘이 서로 비슷해 승부를 결판낼 수가 없었지요. 용감한 장사 한 사람만 얻어 팔뚝 힘만 얹어도 그 짐승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얻지 못해 지극히 원통했습니다. 날마다 통곡만 하다가 오늘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기에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 저를 불쌍히 여겨 제발 마음 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생은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주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효자이십니다. 내 어찌 손 한번 쓰는 노고를 아껴 당신이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소. 당신을 따라가겠소이다. 주인이 벌떡 일어나 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칼을 갖고 가서 찌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 묵은 노물이죠. 내가 칼이나 총을 갖고 가면 그것이 알아채고는 반드시 숨고 피해 나타나질 않아요. 무기를 갖고 가지 않을 때만 나타나서 공격하니 죽이기 무척 어려웠지요. 내가 여러 번 위태로운 일을 겪어서 감히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가기로 했으니 마땅히 며칠 동안 기운을 보강하고서 나아가는 게 좋겠소이다. 그래서 이생은 열흘 동안 그 집에 머물며 날마다 주인과 함께 술과 고기를 마음껏 마시고 먹었습니다. 하루는 하늘의 기운이 맑고 쾌청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갑시다. 주인은 이생에게 예리한 칼 한 자루를 주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동쪽으로 10여리를 가니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개 몇 개를 넘으니 산과 개울이 겹겹이 둘러싸고 수목이 빽빽해졌습니다. 그러다 호련 골짜기가 열리고 밭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개울이 굽이쳐 흐르니 흰 모래사장이 반짝였습니다. 개울 옆에 드높은 바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검푸른 빛을 내면서 깎아지른 듯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으스스해졌습니다. 주인은 이생에게 숲을 속에 깊이 숨어 있으라 당부하고는 혼자 맨손으로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휘파람을 길게 불었습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청량한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바위 위쪽에서 티끌과 모래가 여러 차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골짜기는 햇빛이 사라져 어두워졌습니다. 문득 바위 꼭대기에 쌍의뿔 같은 빛이 일어나 명멸하며 번쩍번쩍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생이 숲을 사이에서 살펴보니 무언가 바위 사이에 걸려 있는데 마치 검은 비단 한 자락에 촛불 2개가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그걸 보고 팔을 걷어붙이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한번 뛰어 날랜 새처럼 날아와서 주인과 뒤엉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대한 검은 호랑이였습니다. 머리와 눈이 흉측하고 사나워 여느 호랑이와 달랐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 자빠지게 하니 똑바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처럼 서니 주인도 머리로 호랑이 가슴 사이를 들이받고 그 허리를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호랑이는 목이 뻣뻣해져 머리를 굽힐 수 없게 되자 앞다리로 주인의 등을 핥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등에는 쇠덩이처럼 단단해진 생가죽이 덮여 있어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다리로 호랑이 다리를 걸어 호랑이를 넘어뜨리려 했고 호랑이는 양쪽 다리로 버티며 넘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번 밀었다가는 밀리고 또 나아갔다가는 물러나니 방율지세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생은 비로소 숲을 속에서 나와 칼을 꺼내 들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호랑이가 그걸 보고 크게 포효했는데 바위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빼내려 했지만 주인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어서 지극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눈빛이 번갯불처럼 번쩍였습니다. 이생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 호랑이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여러 차례 찔렀다 뺐다 하니 호랑이는 처음에는 몸을 떨며 울부짖다가 이윽고 땅 위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용솟음쳤습니다. 주인은 그 칼로 호랑이의 배를 가르고 뼈에 붙어있는 야들야들한 부분을 베어 육장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심장과 간을 끄집어내서는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목 놓아 통곡하다가 저녁 무렵에야 이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을 향해 무수히 이마를 찔 정도로 절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생 역시 감동하고 슬퍼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튿날 주인은 나가서 큰 소 5마리와 준마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모두 종자가 딸려 있었고 각각에는 가죽과 인삼 등 속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또 오칠한 자그마한 괴짝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것들도 모두 뭔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의 젊은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취하려는 여자가 아닙니다. 일찍이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온 양갓집 여자죠.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재산을 모으며 원수에게 복수를 해준 분께 은혜를 갚을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부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곳에 농장이 따로 있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야겠군요. 그러고는 또 울며 절을 했습니다. 이생은 의기 때문에 주인을 도와준 것일 뿐인데 어찌 재물의 이로움을 탐내겠는가. 네, 비록 무변이지만 어찌 이 물건들을 받겠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재물에 마음을 쓴 것은 오직
오늘을 위해서였는데 공은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즉시 일어나 작별의 절을 하고 젊은 여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물건들을 갖고 가서 은인을 잘 모셔라. 만약 다른 사람을 섬기며 망령되이 낭비한다면 내 비록 천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훤히 다할 터이니 반드시 내 목숨을 끊어 놓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는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이생이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생도 재물을 갖고 여인과 함께 떠났습니다. 남편감을 골라 시집을 보내려 해도 여자는 그러느니 차라리 죽기를 맹세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생은 여자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기생의 희생. 옥계노지는 남원 땅에 살았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해 장성에서도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숙인 무관이 선천부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옥계가 관례를 하기 전에 길게 따 느린 머리를 한 채 도보로 길을 떠났습니다. 옥계는 선천부 관문에 이르렀지만 문지기가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길 위를 배회했습니다. 때마침 깔끔한 옷차림을 한 어린 기생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도령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옥계가 사실대로 말하니 기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무동 몇 번째 집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저희 집에 머무세요. 옥계가 그러겠다 하고 간신히 관문 안으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습니다. 찾아온 연유를 말하니 당숙이 이마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가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심히 고민이 많다. 그러고는 아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옥계는 사처에 묻겠다고 하고 문을 나왔습니다.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어린 기생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친으로 하여금 저녁밥을 정성껏 마련해 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밤에 동침하는데 기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관사또는 매우 박해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도 혼수를 넉넉히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은 기골이 장대에 장차 크게 현달하실 것 같은데 어찌 걸개게 행동을 하려 하십니까? 제게 몰래 모아놓은 500여 냥이 있습니다. 며칠 여기 머무시다가 관문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돈을 갖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계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네. 갑자기 그리하면 당숙께서 책망하시지 않겠나. 도령님은 비록 가까운 친척의 정에 의지하려 하시지만 가까운 친척이라 한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다한 나를 머물러도 남의 싫은 내색만 떠안을 뿐입니다. 돌아가는 날에는 노자 수십 큼밖에 못 얻을 것이니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것만 못하죠. 옥계는 며칠을 머무르며 낮이면 당숙을 뵙고 밤이면 기생의 집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밤 기생은 등잔불 아래서 행장을 꾸리고 은자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내어 짐을 싣고는 옥계에게 떠나기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10년 사이에 크고 귀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몸을 깨끗이 하며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뵐 계약은 다만 이 한 길뿐입니다. 부디 천번만번 몸 조심하소서. 기생이 눈물을 뿌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계도 어쩔 수 없이 당숙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은 뒤 본관 사또는 옥계가 돌아간 사실을 전해 듣고 그가 서둘러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옥계는 집으로 돌아와 은자를 써서 장가를 가고 또 산업을 경영하니 옷과 음식이 구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 공부를 하니 4, 5년 뒤 급제에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옥계는 얼마 안가 암행어사로 관서 지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기생의 모친이 혼자 있었습니다. 모친은 옥계를 살피더니 얼굴을 알아보고는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보내드린 그날 제 딸은 어미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지요. 벌써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늙은 몸이 밤낮 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나이다. 옥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오로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금 그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심장과 간이 다 떨어지는 듯하구나. 하나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을 테지.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노친의 따님이 떠난 뒤로 들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소. 근래에 들으니 성천 경내 어느 산사에 산다는데 자취를 숨겨 비밀로 하니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네요. 풍문이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몸이 쇠약해 기운이 없고 남자도 없으니 그 종적을 쫓을 수 없었답니다. 옥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선천 땅으로 가 경내 사찰을 두루 수색해 보았지만 끝내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절에 갔는데 절 뒤로는 천길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니 발 디딜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옥계는 담쟁이 덩굴을 부여잡고 간신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스님이 서너 명 있어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 5년 전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와서 예부라는 수행하는 절에서 제일 높은 수행승에게 은자를 조금 주며 아침 저녁 비용으로 삼게 했나이다. 그러고는 부처님 자리 아래에 있는 탁자에 엎드려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뒤덮은 채 지내고 있지요. 아침 저녁 밥은 창틈으로 넣어주니 대소변을 볼 때만 잠시 문을 나왔다가 곧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소승들은 그 사람을 모두 보살이나 생불이라고 여겨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나이다. 옥계는 속으로 그녀가 그 기생임을 알아차리고 수자 스님으로 하여금 창틈으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남원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러 여기 와 있는데 어찌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지 않소? 기생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노도령이 오셨다면 급제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옥계께서 급제하고 이곳에 암행어사로 오셨다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첩이 이처럼 몇 년이나 자취를 감추고 고초를 감내한 건 오로지 낭군을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흔쾌히 즉시 나가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 여러 해 묵은 귀신 같은 몰골로 장부 어르신을 뵐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10여 일만 기다려 주신다면 첩이 삼가 마땅히 묵은 때를 다씻고 단장에 본 모습을 되찾고서 만나 뵙겠습니다. 옥계는 그 말을 따라 좀 더 머물렀습니다. 10여 일이 지나자 여인이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채로 나와 아련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니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곳 스님들도 비로소 그 내력을 알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옥계가 광가의 기별에 가마와 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선천으로 태워보내니 모친과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옥계는 일을 끝내고 복명하고 나서 다시 사람과 말을 보내 기생을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이 깊었다 합니다. 망나니 아이를 평양감사로 키운 승려. 합천 원아묵에는 나이 60의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기만 하고 교육하지 못하니 아들이 목불식정이었습니다. 해인사에 한 대사가 있었는데 전부터 원과 친해 관아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15살 된 사내아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이 말했습니다. 문자를 가르치려 해도 건방져서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차마 회초리질도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심히 후회됩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사대부 자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를 놓치면 장차 세상에서 버림받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드님을 자애롭게만 키우시느라 공부에 힘쓰지 않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드님을 보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시니 심히 아깝습니다. 소승의 아드님에게 그를 가르쳐 볼 테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던 바입니다. 대사께서 제 아이를 가르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고 오직 엄하게 공부시켜 주시오라는 취지의 증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서 소승에게 주십시오. 일단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관가의 관속들과 일절 통하지 못하게 하여 은혜의 마음을 다 끊어야 할 것입니다. 소승이 옷부터 음식까지 다 마련할 것이며 보내실 게 있으면 왕래하는 승려를 통해 소승에게 바로 보내시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어 대사의 말대로 증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날 원은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산에 올라오고서 좌우로 날뛰며 대사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대사는 그를 못 본 채하며 내버려 두었습니다. 4, 5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대사는 콧가를 쓰고 도포를 차려입고 책상 앞에 엄숙히 앉았습니다. 3, 40명 되는 제자도 경전을 끼고 그를 모시고 앉았는데 예의가 방정하고 엄숙했습니다. 대사가 한살이 승에게 명하여 아이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중놈 주제에 감히 이렇게 양반을 모욕하다니 내 돌아가면 아버지께 다 고해 바쳐 너를 때려 죽일 테다. 아이는 또 1000번 만번 죽일 이 깎아머리 도적놈아 라고 욕하면서 죽어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사가 큰 소리로 스님들을 질책하며 아이를 묶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여러 스님이 달려들어 아이를 묶어서 대사 앞으로 데려오니 대사가 아이에게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써주셨으니 이제 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다. 너는 양반과 자제로서 글자도 못 읽고 폐악한 짓만 일삼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 악습을 고치지 않으면 장차 내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니 먼저 내가 내리는 벌부터 받아라. 그러고는 송곳 끝을 벌겋게 불에 달고 그걸로 아이의 넓적다리를 찔렀습니다. 아이는 혼절했다가 반나절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대사가 또다시 찌르려 하자 아이가 애걸했습니다. 앞으로 오로지 대사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시는 찌르지 말아주세요. 대사는 송곳을 쥔 채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다가 한식경이 지나고 나서야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해 먼저 천자문을 주고 일과를 정해주어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장성했기에 지혜와 생각이 자라나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았고 10가지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았으니 4~5달 사이에 천자문과 통사를 다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해이해지지 않으니 1년여 만에 물리가 크게 트였고 산사에 머문 지 3년 만에 공부를 완성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대부인 내가 중에게 이 같은 치욕을 당한 것은 모두 내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내 열심히 공부에 등과하면 이 중을 반드시 때려 죽여 오늘의 원한을 풀리라. 아이는 이런 일념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사는 아이에게 과거 공부도 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앞으로 다가오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 보는 선비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내일 나와 함께 산을 내려 가자꾸나. 다음 날 대사는 아이를 데리고 관하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문장을 크게 이루어 등과 후 모님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승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비로소 혼담이 오가고 아이는 혼인을 했습니다.
그 뒤 상경하여 과거장에 출입한 지 3년 만에 급제해 수십 년 사이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제야 해인사 늙은 중을 죽여 지난날의 울분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안찰사로 도내를 순시하게 되자 형구를 잘 갖추도록 신신당부하고 곤장을 따로 만들어서는 곤장 잘 치는 사람 서너 명을 골라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는 산문에 들어가 스님을 때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행차가 홍류동에 이르자 노승이 여러 스님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공손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관찰사가 된 아이는 그를 보자 얼른 가마에서 내려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대했습니다. 노승도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승이 다행히도 죽지 않아 관찰사의 위의를 보게 되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함께 절로 들어갔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소승이 거처하는 방이 사또께서 전에 공부하셨던 곳이죠. 오늘 밤 하처를 옮기시어 소승과 베개를 나란히 하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같이 자다가 밤이 깊어지자 노승이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어릴 적 공부하실 때 소승을 꼭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관찰사가 되셨을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순시를 시작할 때도 저를 때려 죽이자 속으로 다짐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 정성스레 대접해 주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옛날부터 품은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대사의 얼굴을 대하니 그 마음이 얼음이 녹듯 눈이 녹듯 사라져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승도 알아차리고 있었죠. 사또는 앞으로 대관이 될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 사또께서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소승이 저의 대를 이을 상좌 승려를 보내겠습니다. 사또는 반드시 소승을 만난 것처럼 예를 갖추어 상좌를 맞이하고 밤에는 동침을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승이 또 종이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승이 사또를 위해 평생 운수를 점쳐 연도별로 적은 것입니다. 향년이며 벼슬이 몇 품까지 오를지도 훤히 다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양 가명의 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관찰사는 쌀, 배, 돈, 나무 등을 많이 주고 저를 떠났습니다. 그 뒤 몇 년이 흘렀는데 과연 그는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지기가 보고했습니다.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 스님이 아련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즉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찾아온 스님을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고는 소매를 부여잡고 무릎을 가까이 하며 대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나란히 하며 저녁밥을 먹고 밤이 되자 동침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온돌이 너무 뜨거워져 그가 잠자리를 바꾸어 누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비린내가 느껴져 손으로 스님 쪽을 더듬으니 스님이 누운 곳에 물기가 있어 손이 젖었습니다. 지인을 불러 횃불을 들고 오게 해 살펴보니 스님은 배가 칼에 찔려 오장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방바닥에 피가 흘러 흥건했습니다. 감사가 크게 놀라 시신을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관노가 감사가 사랑하던 기생을 곁눈질하면서 둘이 크게 혹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을 품은 관노가 감사를 찔러 죽이려고 들어와서 아랫목에 누운 사람이 감사인 줄 알고 찔렀던 것이었습니다. 관노를 바로 붙잡아 와서 엄하게 조사하니 하나하나 실토했습니다. 마침내 법에 따라 그를 처단했습니다. 감사는 스님의 초상을 치러주고 관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필시 대사가 이 액을 미리 알고 자기 상좌로 하여금 그 액을 대신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감사의 공명과 수명은 모두 대사가 예측한 운수와 같았습니다. 술수왕 이지암, 도정 이지암은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해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술수 등의 학문에
박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앞날의 일도 미리 알았으니 세상 사람이 모두 그를 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둥근 표주박에 두 다리를 묶고 지팡이에 표주박을 하나 더 매달아 바다 위를 평지 걷듯 걸었는데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소산강이나 동정호 같이 경치 좋은 곳도 모두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재함은 사해를 두루 다녔는데 사해에는 5가지 색이 있다 하여 사방과 중앙의 방위를 색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집이 무척 가난하여 아침 저녁 기니를 이어갈 수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내당에 앉아 있는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신이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하는데 오늘 우리 집 양식이 다 떨어져 곧 아궁이 불이 꺼지게 생겼습니다. 왜 그 신수를 시험하여 이 급한 사정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재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땅히 작은 시험을 해보리다. 그는 여종에게 녹그릇 하나를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경영교 앞으로 가면 한 노파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100전을 주고 그릇을 사려 할 것이다. 내가 그릇을 팔고 오너라. 여종이 명을 받들고 가보니 과연 한 노파가 그릇을 사려 했습니다. 여종은 지시받은 대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또 명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서문 밖 시장에 가면 대삭가 쓴 사람이 수저를 급히 팔려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돈으로 수저를 사오너라. 여종이 또 가보니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수저를 사와서 바쳤는데 은수저였습니다. 이재함이 또 명했습니다. 이 수저를 가지고 경기 가명 앞으로 가면 방금 은수저를 잃어버린 하인이 같은 색 은수저를 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 15냥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테니 팔고 오너라. 여종이 또 가서 보니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15냥을 받아왔습니다. 이재함이 다시 여종에게 한 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릇을 산 노파는 전에 잃어버렸던 식기 대신 녹그릇을 산 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식기를 찾았기에 녹그릇을 물으려 하고 있다. 내가 가서 물러주고 오거라. 여종이 또 가서 보니 과연 그러하여 녹그릇을 받아왔습니다. 이재함은 돈과 녹그릇을 부인에게 전해 아침 저녁 지을 비용으로 삼게 했습니다. 부인이 돈을 더 불려달라고 다시 청하니 이재함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좋카오. 더할 필요가 없어. 그 신이한 일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